자, 이번 시간 사림의 대두와 붕당 정치인데요. 일단 사림파가 등장을 하는데 167쪽입니다. 페이지는요. 167쪽의 그 판서로 미리 보기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167쪽이요. 우리가 신진사대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일단 우리가 신진사대부가 고려 말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진사대부가 분열하지요. 그래서 급진파 4대부 그리고 온건파 4대부로 분열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급진파가 온건파를 쳤지요. 그래서 온건파 내몰렸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중앙으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중앙으로. 그리고 이들은 어디로 가게 돼요? 지방으로 쫓겨난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으로 진출해서 집권 세력이 되었으니 이것이 이제 15세기에 뭡니까? 급진파가 집권을 하게 되고, 자, 결국에 이 집권 세력이 되고 시간은 흘러서요. 이들은 그대로 가겠죠. 그래서 급진파 4대부가 초창기 집권 세력이 되고, 온건파 4대부는 지방으로 쫓겨 내려가서 어떤 거겠어요? 보통 공부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부해서 지방에서도 일단 고려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권력으로 갔으면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거고, 지방으로 갔으면 다시 힘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고려 때도 향리로 가서 지방을 통제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온건파 4대부가 지방에 가서 뭐 했습니까? 학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훈장님이 되는 거야.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공부를 해서 제자들을 막 키우게 되는 거죠. 때는 흘러서요. 단종 때 뭐가 있었냐면 계유정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유정난에는 훈구파, 이 급진파 4대부가 참여를 했을 거고, 이 지방 세력은 참여할 수도 없죠. 이게 그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세력들은 뭐야, 쟤들 왜 지들끼리 싸우고 있어? 요런 얘기가 되는 거고, 중앙에서는 중앙대로 한순간에 이렇게 쳐버리는. 그렇죠? 그래서 제유정난에 참여를 한 세력과 못한 세력을 갈리게 되고, 이 단종 때 계유정난을 계기로 해서 누가 수양대군이 왕이 됐으니 그게 누굽니까? 세조로 등극을 하죠. 이 세조가 왕이 됐을 때 공신들이 있잖아요. 도와줬던 사람들. 이 급진파 4대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죠? 공치사를 해야죠. 그래서 니들은 공이 있다. 그래서 공훈이 있다. 이른바 훈구파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더욱더 어디 초야에 묻히게 됐죠. 그래서 살림에 은둔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살인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훈구파 살인파는 이렇게 그 구분이 되고 이렇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구파가 집권했을 때는 보통 고려 건국 초 15세기 때 훈구파가 중앙에서 집권을 했었고요. 이 살인파는요, 이제 16세기에 가서 중앙에 훈구파를 치고 살인파가 중앙 집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구와 살인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 훈구파가 세조 때는 죄다 그러면 중앙에 그 조정에 있으면 왕이 딱 있고 그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 대부분 다 훈구파죠. 그런데 이 살인파가 굉장히 공부를 잘했겠죠. 그러니까 성향을 보면 훈구파는 조금 무력 쪽이고, 살인파는 어떻습니까? 학문적으로, 그렇죠?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방에서 뭐 하겠어요? 공부하죠. 여러분들은 지방 가면 뭐 합니까? 게임하죠. 그렇죠?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공부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때는 뭐 게임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공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뭉쳐서 우리도 중앙으로 가야지, 이 일념 하에 열심히 공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세력도 키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종 때 비로소 살인파를 조금씩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성종이. 왜냐면 훈구파가 점점 부패해져요. 견제 권력이 없다 보니까 왕 알기도 우습게 알고 슬슬 왕한테 덤비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종이 공부 열심히 한 살인파들을 대거 등용해서 자신의 측근에 놓게 됩니다. 자, 책으로 한번 볼까요? 그 칠판 밑에 보시면요. 훈구와 살인이 있죠. 동그라미 1번에 훈구 세력. 세조 집권 이후에 공신이 됐고요. 동그라미 2번에 살인 세력. 15세기 중반 이후 중소지주 배경을 갖고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밀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68쪽으로 갈게요. 양과로 2번에 살림 세력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중앙정기에 진출했다. 누구? 성종 때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구? 김종직과 그 문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종 때는 훈구가 대다수지요. 그런데 이제 머리 좋은 학자적 관료인 살인파 중에 김종직을 뽑아서 자, 내 측근에서 훈구 좀 견제해 주시오. 내가 왕인데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훈구가 전하 세금 좀 걷지요 라고 하면 무슨 말씀이요? 그러면서 이제 견제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 이겨요? 이거는 우리가 역사에서 봤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명분으로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훈구가 열받아 있어요. 와, 왜냐하면 말은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들으셨지요? 세금 올리면 안 된다네요. 왕이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열받기 시작하죠. 훈구가. 그러니까 살림은 성종은 재미 들렸죠. 살림을 조금 더 등용해 볼까? 그러면서 살림도 많이 등용이 되고 훈구파가 절대 다수지만 살림이 등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훈구파는 이제 퇴청하게 되면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가면 술 마시죠. 자기들끼리 술 마시면서 욕하기 시작하죠. 이것들이 지금 어디 주둥이만 살아가지고 언제 한번 손봐야겠어.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가 드디어 이제 연산군 때 비로소 일이 터집니다. 자, 훈구파가 이 살인파 열받아 하고 있는 이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야, 두고 보자. 그러다가 폭군이 등장을 했죠. 연산군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연산군에게 훈구파가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살인파가 역모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몰아붙이기 시작하니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4가지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이걸 가지고 훈구파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훈구파가 살인파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살인파가 화를 입었다라고 해서 선비 사자를 써가지고 자, 이 사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 이것이 사화예요. 그래서 이 연산군 때 2차례의 사화가 있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가 무오사화입니다. 자, 무오년에 일어난 살인들이 피해를 본 무오사화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당시에 이제 김종직 살인파인데요. 김종직이 쓴 조의제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조의제문이 뭐냐면 조의제문이 아니고 조의제문인데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에요. 의제가 사람인가? 네, 맞아요. 자, 의제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그 삼국지는 알아도 초한지는 잘 모르시죠. 삼국지는 이제 유비와 조조의 싸움이었다면 왜 오나라 뺍니까? 그냥 그렇게 보세요. 자, 아무튼 우리가 장기 있죠. 장기는 아시죠? 한나라하고 초나라의 대결구도 아닙니까? 그렇죠? 한과 초나라의 대결구도. 이 초나라, 당시 초나라에 황제가 있었어요. 어린아이가 황제가 됐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의제입니다. 그래서 초나라에 살고 있었던 이 항우라는 사람이 이제 조금 있다 초에 황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항우라는 사람이요. 의제를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황제의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 의제를 추모한 거죠. 김종직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저 항우 힘센 놈, 저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놈한테 의제가 죽임을 당하고 의제가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제를 추모하는 글을 썼는데 이것을 김종직의 제자 김일손이라는 사람이요. 김일손이라는 사람이 이 사초에 수록하려고 했었어요. 사초라는 것은 그 역사의 자료라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조선왕조실록 아시죠? 이 실록에 들어가는 재료가 되는 역사 자료를 사초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초가 그런 거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이 김일손이라는 김종직 스승님이 요걸 썼으니 요걸 사초로 해서 실록에 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겠지. 그래서 사초에 수록하려고 했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훈구파가 이놈들 봐라, 이거 봐봐, 왕이시여. 왜 그러시나요? 이 살림이라는 놈들이 조의제문을 여기다가 쓰려고 그래요. 연산군이 그게 뭔가요? 라고 얘기하죠. 자, 의제 항우 이 얘기를 해줘요. 그게 나랑 뭔 상관이요? 라고 얘기할 때 그렇죠.
아직도 모르겠소. 자, 의제는 단종을 빗댄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우는 이 세조, 숙부인 세조, 수양대군을 빗댄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조가 단종을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가 나쁜 사람이고 원래 단종이 왕이 돼야 되는데 왕위를 뺏긴 거 아니냐. 세조가 찬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나랑 뭔 상관이요? 참 진짜 연산군 아이고 보세요. 당신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세조 아닙니까? 그러면 곧 당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데 왕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각해보니까 열받죠. 맞네. 근데 이거 실록이 실으려고 그래서 이놈 어딨어? 다 쳐버려. 이거 잡아와. 이거 모가지 베요. 라고 했더니 전하 김종직은 세상에 없습니다. 일찍 세상을 뜬 사람이고 그래서 제자가 대신 쓴 건데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이놈 관 파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관을 파서 그 시체의 목을 배. 이게 뭡니까? 2번 죽이는 거죠. 부관참시라고 하죠. 그래서 부관참사를 당한 것이 김종직이었다. 이렇게 되면서 살인파가 역모로 몰려가지고 싹 다 제거가 됩니다. 근데 다 제거가 되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그 정치 권력 다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많은 살인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년에 또 한 번의 사화가 있습니다. 이 갑자사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패비 윤씨 사건인데요. 연산군의 생모 패비 윤씨가 연산군의 생모인데요. 연산군의 생모는 그 영산군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성종이죠. 성종과 중전 윤씨가 있었는데요. 이 중전이 성종과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얼굴에 손톱자국을 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용안의 손톱, 용안은 왕의 얼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얼굴에 손톱자국을 냈으니 이것은 안 된다. 그래서 폐비해야 된다. 그래서 폐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내거든요. 자, 그래서 윤 씨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속 유배생을 하고 있는데 성종이 우리 마누라 불쌍하니까 뭐 하고 있는지 보고 오시오라고 했는데 윤 씨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물 떠놓고 산신에게 빌고 있죠. 신령님 우리 성군이 되게 해주세요. 제 지아비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신하가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 신하가요. 생각을 해봅시다. 신하가 만약에 이랬대요. 그러면 아이고 거보시오. 복권시킵시다 라고 해서 중전으로 다시 오면 피바람이 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저 술 퍼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사약을 먹여라 그러면서 사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윤 씨가 사약을 받아서 먹고 피를 토하고 죽는데 이 피 토하고 죽어서 이 옷에 피가 묻어 있잖아요. 그렇죠? 어머니 옆에 이제 윤 씨 어머니 신 씨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연산군의 할머니가 되는 거죠. 외할머니. 어머니 내가 죽거든 이 둘의 자식이 있었어요. 이게 연산군입니다. 내가 죽거든 내 아들내미가 이 일을 꼭 알게 해주세요. 그러고 세상을 뜹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유언이죠. 알겠습니다. 알았다가 아니죠. 중전이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다 수습해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연산군이 피를 받죠. 그 다음에 연산군이 폭정을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내려와서 내 이놈 막 그러면 내가 네 헬미인데 뻥치지 마죠. 연산군은 어렸을 때 계모의 손에 컸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친엄마인 줄 알았어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연산군이 이 사실을 딱 들었을 때 그때 꼭지가 돌면서 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연산군 하면 뭡니까? 폭정에 휩싸인 그렇죠? 폭군 아닙니까? 그냥 막 관리들 그냥 팔 하나씩 자르고 혀 뽑고 막 그냥 칼로 죽이고 그렇죠? 이런 폭정을 일삼는 때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 패비윤씨 사건을 듣는 순간 그냥 뭐 가가지고 대왕 대비전에 쳐들어가서 머리로 그냥 받고 막 할머니 쓰러지고 난리가 났을 때가 이게 갑자사화입니다. 근데 이때 대부분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살인파였어요. 그래서 살인파가 완전히 두드러 맞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연산군 때 갑자사화입니다. 자, 이 연산군 때 갑자사화 이 일을 겪고 신하들이 못 살겠어요. 훈구파도 왕이 너무 무서워요. 왕이 들어오시오라고 하면 무섭죠.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죠. 왜요? 말 잘못했다고 혀 뽑혀요. 그러니까 얼마나 폭정이 심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참다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중종 때요. 그 유명한 중종 때
반정이 일어납니다. 왕을 끌어내리자 그러면서 신하들이 왕을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조나 종이 아닌 군자로 역사에 남게 된 것이 연산군이고, 그리고 이제 중종이 왕이 됐습니다. 중종은 또 누가 세웠겠어요? 훈구파가, 대다수 훈구파가 중종을 세웠죠. 그래서 중종이 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여러분들 그 기성세대 분들이 여기에 수업을 듣고 계신다면 아마 신세대 학생들이나 모를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에 대장금이 있었는데 대장금의 그 왕으로 이제 나오신 분이 중종이에요. 근데 중종이 하는 일이 뭐였죠? 드라마 대본이 맛있구나. 맛있구나. 이것만 하다가 이제 끝나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왕이 중종입니다. 그건 뭐예요? 중종이 하는 일이 없다는 거지. 반정으로 했잖아요. 반정. 그러니까 신하들에 의해서 이렇게 당신이 왕하시오? 알았어.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됐으니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왕은 왕이죠. 아무튼 중종 반정 때 이렇게 해서 중종이 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훈구가 기세등등하죠. 왕 올렸죠. 왕 뭐 잘못하면 이렇게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조시성을 가진 사림을 등용합니다. 그것이 조광조인데요. 조광조를 불러요. 굉장히 그 신망이 두텁고 그 촉망받고 학덕이 높은 선비지요. 그럼 뭐겠어요? 살인파예요. 그렇죠? 살인파를 등용해요. 그래서 내 힘들어 죽겠어. 얘들 때문에 정치가 말이 아니야. 그냥 이걸 그러지 마. 그냥 좀 정리 좀 해주시오. 이거죠. 그래서 조광조에게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개혁 정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하 제가 힘이 없고 저는 살인파 아닙니까? 훈구파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는 거죠. 중종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조광조가 권력을 가졌죠. 그 개혁 정치를 하는데 보세요. 얼마나 두드러 맞았어요. 한이 맺혔을 거 아닙니까? 이때 조광조가 개혁 정치를 하는데 급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 일단 한번 볼게요. 168쪽. 자, 양과로 2번에 사화입니다. 양과로 3번. 사화의 발생이죠. 동그라미 1번에 무오사화죠. 연산군 때 무오사화. 그래서 김종직의 조의제문 요것만 하시면 되고요. 자, 2번은 윤씨 패출, 패비 윤씨 사건이고요. 3번이 기묘사화가 나오죠. 중종 때 기묘사화인데, 자, 원인 중종이 훈구를 견제하기 위해서 누굴 등용해요? 조광조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보시면 조광조는 그 아랫줄에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 개혁 내용이 시험에 나오니까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뭡니까? 현량과를 실시해요. 여러분 이 현량과는요. 관리 추천제예요. 이 현량과는 지금 조선의 근간이 되는 관리 그 등용제도가 뭡니까? 과거시험이죠. 이 과거시험대로 가고요. 현량과를 실시하는데 관리 추천제입니다. 그냥 막 뽑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량과는 누구 뽑겠다? 살인파. 그러니까 살인파가 갑자기 등용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정기에 진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훈구파가 이게 보자. 핫주 용 쓰는데 이렇게 되죠. 계속 보게 되는데 두 번째 보면 불교행사, 도교행사를 폐지시켜요. 근데 도교행사는 누가 좋아하겠어요? 훈구파가 좋아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도교행사예요. 하늘을 보면서 신께 제사 지는 이게 이제 훈구파가 좋아하는 건데 이런 도교행사를 다 폐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훈구파가 이런 거 저거 봐라 이렇게 되고, 자, 세 번째 소학교육. 그래서 소학이라고 하면 애기들이죠. 어린 아이들 지방에 교과서를 막 뿌리는 거예요. 소학, 독본 독본이래. 소학을 장려하는. 소학 독본 아니에요? 소학을 장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에게도 성리학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수미법도 건의했었고 이건 이제 나중에 알게 돼요. 다섯 번째 경연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왕도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 위훈삭제인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뭡니까? 향약을 시행하는 건데, 자, 이 그 위훈삭제. 자, 여러분 위훈이 뭘 것 같습니까? 자,
훈구파 맞죠요. 공훈이죠. 그래서 공신이란 얘기예요. 근데 위자가 위조지폐할 때 위자, 가짜 위자거든요. 그러니까 가짜 공신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가짜 공신들이 공훈을 받았으니 이걸 삭제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뭐예요? 훈구파. 자, 중종 반정을 했던 공신들 얘들 다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개유정란 이거 잘못된 건데 아니다 이거죠. 이러면 훈구파를 싹 다 제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위훈 삭제로 인해서 실제로 3분의 2 정도 위훈을 날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훈구파가 싹 다 두들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훈구파 이제부터 이거 안 되겠다. 이걸 쳐야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중종을 찾아가죠. 훈구파들이 전하 막 이렇게 되는데 알겠어. 중종은 이제 매일매일 짜증나는 거예요. 아이씨 맛있구나만 하면 되는데 아이 뭘 이걸 자 이제 그런 와중에요. 중종이 거닐던 이 그 정원 있죠. 이 걸고 있는데 이 나뭇잎사기에 기이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뭇잎사기에 뭐 이렇게 글자가 하나가 이렇게 파져가지고 곳곳에 글자가 패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패여 있냐면 자 주초위왕입니다. 주초위왕. 여러분 주초위왕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두 개 합하면 뭡니까? 조씨예요. 조위왕이에요. 조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글자가 여기에 파인 거야.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훈구파들이요 꿀로 붓으로 있다 쓴 거지요. 주초위왕. 그러면 벌레들이 갉아먹겠죠. 그러니까 갉아먹으면서 글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종이 보면 기이한 일이다 이렇게 됐을 때 훈구파가 거부시지 않 이놈이 영모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늘이 노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중종이 그렇구나. 그리고 이런 거 봐라. 이런 게 지금 경연도 지금 부활시켜가지고 강화시켜가지고 당신도 옥죄고 이게 뭐냐? 조광조 지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영모다라고 하면서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겠소라고 하면서 칼을 들었으니 살인파가 또 두드러 맞게 되는 것. 이것이 기묘사화입니다. 자 이렇게 기묘사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명종 때요 을사사화가 있는데요. 명종 때 을사사화는 자 윤씨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중전 윤씨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윤씨가 있는데 맨 처음에 유씨 그러니까 이제 중전이죠. 그리고 후궁의 입장에 있는 그래서 이쪽을 이제 대윤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쪽을 소윤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이 윤씨의 외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척. 이 윤씨의 외척. 선생님 외척이라고 그러면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윤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으니 이가 인종이 됩니다. 인종이 되고 그리고 그 둘째 부인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이것이 또 명종이 됩니다. 잘못 얘기했네. 이게 이제 중종 때. 중종의 그러니까 명종 때 을사사화는 맞아요. 중종의 윤씨 부인이 있고요. 윤씨 부인이 둘이 있는데 중종 첫째 윤씨 부인 사이에서 나온 왕이 인종이고요. 중종의 둘째 부인 사이에서 나온 왕이 명종입니다. 그래서 이 인종의 외척 그리고 명종의 외척을 대윤, 소윤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에 인종이 후대왕이에요? 명종이 후대왕이에요? 명종이 후대왕이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이 외척 세력이 이 외척 세력을 쳤다. 다시 얘기해서 소윤일파가 대윤일파를 치고 정권을 장악했다. 대윤일파는 윤임이 대표적이고요. 소윤일파는 윤원형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제가 대충 설명드리죠.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모르셔도 되고요. 이렇게 모르셔도 그냥 소윤이 대윤 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외척끼리 싸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을사사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누가 뭐래도 이 기묘사화예요. 기묘사화가 시험에 엄청나게 70%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 정도 무오사화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10% 정도가 을사사화 나오죠. 갑자사화 거의 안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갑자사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허를 찔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물어보게 되면요. 앞자 따서 무갑, 기, 을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책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4번이죠. 동그라미 4번 을사사화 나옵니다. 을사사화. 명종 때고요. 외척 간의 왕위 계승 다툼입니다. 그래서 윤원영, 소윤일파가 대윤, 윤임일파를 몰아내고 전국을 장악하였다라는 것이 요것이 이제 요것이 을사사화지요. 그래서 앞잡다면 무갑기을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붕당 정치의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167쪽에 됐습니다. 167쪽 그냥 보지 마시고요. 자, 그냥 168쪽에서 계속 갈게요. 자, 2번에 붕당 정치의 시작 맨 아래에 있죠. 그래서 양괄호 1번에 붕당의 형성인데, 자, 지금 보세요. 우리가 사화를 공부했잖아요. 자, 사화는 뭡니까? 훈구가 사림을 집중공격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림이 완전히 몰락해요. 특히나 마지막에 을사사화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냥 사림들이 네 차례 뜯어맞았죠. 그렇죠? 엄청나게 크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림들이 야, 네가 그냥 정치 다 해. 우리는 그냥 정계 은퇴할래. 그러면서 다시 지방으로 낙향하게 되는데요. 다 낙향할까요? 아니죠. 일부는 남아있겠죠. 그렇죠? 남아있고 대부분 그냥 지방으로 가버리고 정계를 떠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돼 보니까 이제 훈구와 사림 이 관계에서 이제 그 왕이 그 명종이죠. 나중에 이제 명종이 되고, 명종 다음 왕이 누구입니까? 혹시 아세요? 명종 다음 왕? 세바, 대정, 대세문다리. 그럼 명종 다음에 선조입니다. 선조. 자, 선조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선조.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왕, 임진왜란 터졌을 때, 그렇죠? 뭐 이런 거 많이들 이렇게 알고 계실 건데요. 일단은 맞고, 자, 이 선조는 명종이 그 후사가 없었어요. 다음 그 세자 이렇게 해서 이 대를 이을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신하들이 이제 회의하겠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을 왕으로 올릴 것이냐? 자, 가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중종이 있었어요. 그 위로 가니까 명종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보니까 이제 중종이 있는데, 중종에 딱 보니까 저쪽에 서자가 있어. 그 서자에 덕훈군이 있는데, 이 덕훈군의 하나, 둘, 셋째 아들. 이 사람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선조예요. 복잡하지. 근데 이것만 딱 봐도 벌써 느낌이 오실 겁니다. 뭐예요? 선조는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될 보세요. 그 중종의 서자의 셋째 아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될래도 순번이 있는데 좀 너무 멀리 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조는 왕을 하기 싫어했단 말이죠. 맨 처음에 선조가 왕을 하기 싫어했었는데, 왜요? 당시에 누가 집권하고 있었죠? 훈구가 당신이 왕하시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아니 내가 무슨 왕이에요? 그리고 선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이 많은 양반들이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 그랬는데, 이 당시에 훈구파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아세요? 훈구파는 제자를 안 키웠어요. 그렇죠? 자신들이 배만 불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살인파 같은 경우는 지방에 낙향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 살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중앙정치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다고요. 그 살인의 대표가 누구냐면 유성룡, 젊은 청년 관료 유성룡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선조를 찾아가서 왕을 하십시오. 지금 정치 권력 훈구파가 부정부패를 일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앙에 썩 빠진 이 부패 권력을 일소에 제거할 제목은 당신밖에 없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러냐? 저희 젊은 이 혈기왕성한 신하들이 당신을 보필해 드릴 겁니다. 믿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가 왕에 딱 올랐을 때 맨 처음에 생각하고 틀리게 너무 무섭잖아. 조금씩 살인파들,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어오다가 은퇴하죠. 훈구파는 이제 은퇴하게 되잖아요. 나이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은퇴하기 시작하고 그 은퇴한 자리 티오가 났죠. 그때 이제 살림으로 메꾸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살림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조 때는 살림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역사 속에서요 훈구가 사라져요. 그리고 이 살림들은 아까 사화를 거치면서 그 중앙정계에서 몰락하고 지방으로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방으로 아무리 갔어도요 살림들이 얘기했던 게 뭡니까? 유교 정치예요. 유교 정치고 그리고 왕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백성이 근간이고 왕도 백성의 그 민의를 청취하고 백성을 존중하는 그런 정치를 하십시오라고 주장을 했던 것들이 살림들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구는 그따위 것들 뭐 이렇게 하겠지만 살림은 그렇게 주장을 해서 살림이 빈자리에도 살림의 이론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훈구가 점차적으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림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16세기에 들어가면 훈구파가 정계를 아예 떠나버려요. 거꾸로 돼버립니다. 그러면 선조가 살림을 대거 등용하면서 정계의 훈구는 단 한 면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오고요. 그래서 이 살림이 중앙정계에 등장을 하고 살림과 왕이 정치를 이끌어가니 이것을 가지고 붕당정치라고 합니다. 살림들의 정치인데요. 그러면 이 붕당 정치가 선생님 뭐냐? 도대체 붕당 정치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알겠습니다. 근데 붕당 정치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보세요. 이제 이 살림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막 스트레스 받을 건데 살림이요. 이제 뭘로 분화가 되냐면 동인과 서인으로 분열이 됩니다. 이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동인에서 조금 있다가 이제 남인과 북인으로 갈리게 되고요. 서인이 쭉 가다가 노론과 소론으로 갈리게 되고요. 노론이 또 조금 있다 시파와 벽파로 갈리게 되고요. 이렇게 갈리면서 정치를 운영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거를 그냥 정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 정치. 정당 정치가 뭐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무슨 당 있잖아요. 국회에 가면 무슨 당, 집권 여당, 집권 야당 이러면서 막 당이 막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동인, 서인, A당, 동인당, 서인당이고 남인당, 북인당, 서인당 이렇게 되고 노론당, 노론 시파당, 노론 벽파당 이렇게 되면서 정계가 이렇게 이끌어지게 되는 거고 동인이 집권했다. 집권 여당 동인 그리고 북인이 집권했다. 집권 여당 북인 이런 쪽으로 해서 동인과 서인으로 최초의 살림이 갈리게 되고요. 동인에서 남인 북인으로 갈리게 되고 서인 그래서 세 개의 정당이 움직이고 이 정당에 의해서 정치가 발전되는 이 정치를 가지고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부터 그 짜증나는 붕당 정치를 공부할 건데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 공부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시간은 붕당 정치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시작이 되는지를 공부를 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68쪽이요. 맨 아래 2번의 붕당 정치의 시작. 양거로 1번의 붕당의 형성인데요. 동그라미 1번에 살림의 전국 주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선조 즉위 후 살림이 중앙정계에 대거 진출하게 됐다 설명드렸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살림 세력 내 이조 전랑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됐다라고 돼 있죠. 이조 전랑. 자, 이게 무엇이냐? 일단 이조 전랑 보시고요. 그 아래 보시면 심유겸 중심의 서인, 김효원 중심의 동인으로 갈렸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살림이 집권을 했잖아요. 일단 중앙정계에 살림이 집권했을 때는 선조와 뭐 살림이니까 그냥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편하게 갔는데 점차적으로 가면서 이보시오 그러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선조가 뭐 하는 거예요? 이쪽은 이보시오 어따 삿대질이요 그러면서 막 파가 갈려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의 첫 번째 시작이 이런 건데요. 김효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김효원은 당시에 그 젊은 학생인데 시험을 봤어요. 과거 시험을 봤는데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수석을 한 거지. 그렇죠? 당시에 심의겸이 이 2조 참의에 있었습니다. 2조 참의라고 하면 그 2조 2조가 뭐 하는 곳이죠?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참의라고 하면 정산품 관리예요. 그러니까 빨간 옷 입고 콱 하고 있는 엄청 고관이었는데 아무튼 김효원이 장원급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야 김효원 이 사람 공부 잘했고 깨끗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2조 전랑직에 가야 된다라는 건데 도대체 2조 전랑이 뭐냐라는 거죠. 2조 전랑은요 2조예요. 2조의 그 관직의 이름인데 정랑과 좌랑입니다. 그래서 정오품, 정육품의 관직은 이제 관품은 낮은데 정랑직과 자랑직을 합해서 뭐라고 하냐면 정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육품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육국공무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육국공무원인데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뭐 2조 전랑이 그렇게 말이 많아요? 라고 하신다면 2조 전랑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2조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문관의 인사 중에서도 문관이 딱 봤을 때 저 사람 능력이 어떻고 이런 것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 능력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병조에 가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 사람은 공조에 가서 일을 하는 게 좋겠다. 저 사람은 이조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탁탁 찍어가지고 부서 발령을 내는 사람이 이조 전랑이에요. 그러니까 육국 공무원인데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막 지정을 해주는 아주 그 청요직입니다. 청요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거치잖아요. 이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거치고 나면 고관 승차가 빨리 되는 그걸 청요직이라고 하는데 이 이조 전랑 물망에 오르게 돼요. 그때 이제 당시에 이조 참이었던 심의겸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요. 이 이조 참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기면 이 젊은 청년을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해버려요. 이유는 뭐냐면 이 전에 그 중종 때 뭐가 있었죠? 을사사화가 있었잖아요. 그 명종 때 을사사화가 있었죠. 이 을사사화에 관련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적극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2조 전랑직에 죄수가 돼버렸습니다. 자, 시간은 지나서요. 김효원이 2조에서 일하고 있는 이제 기성 관리잖아요. 그런데 이 심충겸이라는 사람이요. 심충겸이라는 사람이 김효원과 같이 장원급제를 해버렸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분위기가 2조 전랑에 가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생겨요. 그런데 김효원이 아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을사사화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그래서 풍임 방정치 못하니까 안 된다 똑같은 이유예요.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뭐가요? 어떻게 다 똑같을 수가 있죠? 자, 선조지요. 그 바로 선왕 때 사화가 있었어요. 그 사화는 지금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는 뭐 갈려가지고 A, B 갈려가지고 대윤이 소윤 막 치고 소윤 대윤 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따지고 한 달이 거치면 다 관련돼 있고 다시 얘기하면 이때 당시에 살인이 집권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을사사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살인은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됐는데 실질적인 핑계는 뭐냐면 심의겸의 동생이 심충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죠. 이 일을 가지고 여기에서 보세요. 반대한다.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사람 괜찮은데. 그러면 이쪽은 저 사람은 또 왜 그래? 저 예전에 저 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서 막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파가 이렇게 갈렸죠. 그래서 이 심의겸과 이 김효원의 얘기 그래서 김효원이 맞다. 아니 심의겸이 맞다라고 하는 세력들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의겸을 따랐던 세력들을 가지고 서인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김효원을 이 사람이 행실이 맞다. 이 사람 명분이 맞는 것이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인 서인이 여러분 동인 서인 그리고 남인 북인 뭐 사방위를 가지고 막 한 것 같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경복궁이 있죠.
경복궁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경복궁 동쪽, 경복궁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김유원 편을 들은 거야.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심의겸 편을 든 거고요. 그리고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경복궁 기점으로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북인이고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남인이 되는 겁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가? 그래서 서인 동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 이조전랑 때, 선조 때 이조전랑직을 가지고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서인이 누굴까? 심의겸을 따랐던 세력 가, 김효원을 따랐던 세력 나라고 나오면 어떻게 푸실래요? 아이 죽죠. 근데 간단해요. 제가 찾았습니다. 심의겸 시옷, 서인 시옷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엄청 편하다는 거죠. 고맙죠. 저는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아무튼 자, 서인은 또 특징이 뭐냐면요. 기성사림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 이쪽은 신진, 좀 젊은 사람들. 이것은요. 처음 보시면 돼요. 심의겸이 이조참이 그 고관이었고 김효원은 젊은 사람이죠. 이쪽으로 추론을 해 보시면 그렇구나 이게 나오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양과로 2번에 이제 동인의 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공부를 하니까요. 동인에서 이제 또 분열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 자, 이 4번 한번 볼게요.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조선 초기의 대외관계. 자, 빨리 해 봅시다. 조선 초 대외 관계라고 하면 이제 그 고려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대외 항쟁 공부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른 이민족의 침략?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 1번.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4대 정책을 합니다. 그리고 교린이라는 정책을 해요. 자, 들어보셨죠? 4대 교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4대는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렇죠? 어디? 당시에 명나라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나라를 우리가 우리 이렇게 우리의 상국이구나 그러면서 4대를 냈단 말이죠. 그러면 교리는 뭐냐면 교리는 강경과 회유입니다. 그러니까 잘한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어 칭찬해주고 못했다 그러면 이것이 어디 건방지게 기어올라 그러면서 벌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것을 교린이라고 하는데 명 이외의 모든 나라에게는 교린 정책을 했습니다. 명만 4대 했고요. 그래서 4대 교린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일단 4대 관계에서 조선의 태조 있잖아요. 태조 이성계. 이성계는 요동정벌을 갖다 오려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전이 태조 측근에 있으면서 태조가 명나라에서 태조를 인정하지 않아요. 야, 고려를 치고 역적이 만든 나라네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왜냐면 태조하고 관계가 안 좋잖아요. 니들이 나 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에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상국에게 좀 인정을 받아야 국제사회에서 좀 떳떳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전이 저런 나라는 요동을 쳐버려야 된다. 그래서 요동정벌 계획을 막 세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명나라에서 이놈 잡아와 막 그러면서 막 하여튼 불편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다가 이 태종 이방원 때요. 태종이 이 명나라와 친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종부터 명나라와 사대하게 되는 거죠. 세종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정책을 했냐? 우리가 그 자주적인 실리 외교를 했었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얘기합니다. 야, 니네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 니들은 우리한테 꿇었잖아. 그 니들은 우리 역사에서 니들은 우리한테 간섭을 받았던 나라고 우리 속국이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무늬만 4대였지 실질적으로 니들이 내정 간섭한 적이 있어? 여러분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인정할 때 뭐가 있었냐면 원간섭기가 있었어요. 원간섭기는 뭡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왕이 직접 행사할 수 없고 중국 그 원나라에서 내정을 사사건건이 간섭을 했죠. 그게 내정 간섭이에요. 무슨 정책을 지들 멋대로 했지 우리 마음대로 못했던 거. 근데 우리 조선 사회에는 우리 마음대로 했지 명나라 마음대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내정 간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나라에 자주 갔어요. 사신을
자꾸 보내고 우리 그 상국으로서 우리가 이제 속국으로서 삼국을 이제 모십니다. 그래서 막 갖다 주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A라는 거 하나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보답 차원에서 A라는 거 그거에 대한 한 대여섯 배는 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음료수 하나 받아 먹었다. 그러면 제가 음료수로 보답해요? 더 큰 걸로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종 이후에 우리가 사절단을 계속 보내니까요. 이 명나라에서 야 이제 그만 와라고 할 정도로 실질적으로 정사에는 없지만 야사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오지마 이제 니들 그만 와도 돼. 막 왜 자꾸 오는 거야. 막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계속 보냈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자주적 실리 외교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이제 교린 정책입니다. 그래서 양과로 1번의 여진 애들이 말도 못했습니다. 이 여진 애들은요. 그 고려 시대부터 계속 넘봤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영토 확장을 했는데도 계속 와서 여기 넘어와서 여기에서 막 사람 죽이고 가고 막 그러니까 세종 때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자식들 안 되겠네. 자, 가서 혼내주고 오시오. 그래서 결국에는 가서 어떻게 다 제거해버렸죠. 제거해버리고 얘들을 북방으로 내쫓아버리고 이 사하군, 여기 사하군입니다. 사하군 누구예요? 최윤덕 장군을 보냈고요. 이쪽 두만강 지역, 여기 육진을 설치하는데 이게 김종서 장군을 보내는데 최윤덕, 김종서는 외우셔야죠. 그래서 세종 때 보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영토로 확장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사하군 육진을 했잖아요. 자, 그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170쪽 회유책도 했어요. 너무 막 두드러 패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르고 달랩니다. 그래서 귀순하면 우리가 우리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귀순도 장려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 너무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국제사회 질서상 조공무역 허락해 줄게. 우리한테 바쳐. 그래서 그런 것도 허락은 해줬었고요. 그런데도 약탈자행했을 땐 수시로 가서 정벌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인 정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여러분들 이사한다고 그랬죠. 백성을 이사하는 정책이요. 자, 우리 땅이 여기까지였는데 이게 확보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을 살게 해야 되는데 춥고 고지가 높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살죠. 그래서 이 하삼도 주민들 혹은 이 전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이쪽에 올라가서 황무지를 개강하면 그 땅을 인정해 줄 것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면세를 내줄 것이며 막 요구 조건을 막 해줘요. 니들 다 해줄게. 그래서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올라가서 살기 시작하죠. 집 없는 사람들, 땅 없는 사람들 가서 살기 시작하죠. 이것이 3인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진족이 가만히 있겠어요? 거기 여진족하고 같이 막 얽혀서 살다 보니까 별의별 문제가 많잖아요. 게다가 여진족은 뭐야? 우리 인정해 준다며. 그런데 우리 왜 도둑놈 취급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시행한 것이 토관제도입니다. 이 토관제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토착 세력을 관리로 임명해주는 제도지요. 그래서 이 동네에 원래 살고 있는 애들 니들이 그 동네 잘 알잖아. 토관해. 관리시켜줄게. 아하! 그러면서 이렇게. 그래서 4군 6진하면 하나로 몰아가야 돼요. 3인 정책 토관제도 세종 때 있었다. 라는 거죠. 자, 양거로 2번에 일본에 대한 회유와 강경책인데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대마도 정벌 세종 때 이종 모아가서 대마도를 정벌해 버렸고요. 동그라미 2번에 삼포기양 세종 때 제포 부산포, 연포 세 개의 항구를 개방했는데 뭐 그랬다. 계약조도 있었어요. 세종 때. 자, 양가로 3번 동남아시아 있죠? 동남아시아도 교린 정책입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 우리가 삼국으로 대접을 받았고요. 이 동남아시아 애들이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고 그러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임진왜란 들어가겠습니다.